형님, 여기서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4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여자가 남긴 쪽지입니다. 이 쪽지를 쓴 건 수진이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반응이 없다던 그 사람이에요. 언니라고 부른 상대는 시댁에서 함께 명절 부엌을 지키던 형님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 통하던 수진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글씨가 너무 떨려서 처음엔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수진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년 동안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눈을 감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호자라는 사람이 이 병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 나가야 집안이 조용해진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수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깜빡이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아무도 없는 밤에 손가락 하나로 쪽지를 썼습니다. 형님이 와 주기를 기다리면서요. 그 형님은 얼마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참이었어요. 처음엔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실을 캐기 시작하면서 그 끝에서 마주친 건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의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옆 동네 라디오 시작합니다. 남편 김재원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날 밤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죠. 명절 때 보내던 문자도 시어머니께 드리던 안부 전화도 제삿날 챙기던 연락도 전부 끊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그 집안과 이어져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영숙은 그 집안에서 늘 이방인이었어요. 시어머니 강옥수는 처음부터 영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변변찮다. 학벌이 부족하다. 살림 솜씨가 없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늘 그런 것들이었죠. 남편 재원은 그 사이에서 늘 어물쩍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것도 아니고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척 살아가는 게 특기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영숙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영숙은 장례를 혼자 치르는 내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입술을 악물었죠. 무너지면 아무도 추스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혼자만의 일상을 다시 쌓아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낮잠을 자다 말고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지만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죠. 보통이라면 그냥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되시나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성북구 하늘내과 병원인데요. 보호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자기한테 보호자라고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건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혹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박수진 씨요. 보호자 연락처 2번째에 등록되어 계시더라고요. 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는 시동생 강민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한 여자였죠. 결혼 초에 명절에 몇 번 마주쳤고 그 이후로는 해마다 부엌에서만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잘 통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서로 작은 눈인사를 주고받던 사이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읽히던 사이 기름 연기 가득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작은 목소리로 힘들죠? 하면 수진이는 언니도요 하고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수진이가 4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뇌간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시댁 사람들은 그 이후 수진이의 이름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원도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그냥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첫 번째 보호자분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첫 번째 보호자, 시어머니 강옥순이었습니다. 영숙의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옥순은 자기 이름이 걸린 전화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원이든 관공서든 학교든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반드시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병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못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거였어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미 끊어낸 인연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지금 그 집안과 다시 엮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위독하다는데 보호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명절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전을 부치던 기억. 그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제일 편해요. 영숙은 결국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7분이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복도 전체를 창백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갈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조용함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라 소리를 감춘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708호. 문 앞에 섰을 때 영숙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둑한 병실이 보였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래 방치된 창고 같았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은 황량했습니다. 꽃 한 송이 없었고 개인 물건이라고는 낡은 수건 한 장이 전부였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가족 사진도 과일도 간병인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요. 침대 위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이 기억하는 수진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억 속의 수진이는 작고 단단한 얼굴에 눈이 반짝이던 사람이었어요. 숫자에 밝고 꼼꼼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던 사람이었죠. 침대 위의 수진이는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수액줄이 손등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양쪽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은 굳게 감긴 채 미동도 없었고 가느다란 기계음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손이 특히 눈에 밟혔습니다. 이불 밖으로 살짝 나와 있는 손이었는데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명절 부엌에서 전을 뒤집던 손, 설거지를 하면서 영숙 몰래 어깨를 톡 건드리던 손, 그 손이 이렇게 됐다는 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보호자란이 적힌 서류가 붙어 있었는데 이름은 강옥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기록을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찾아온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도 있고 결혼한 남편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려질 수 있는 건지. 영숙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기 와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난간 틈새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낡아 있었고 아주 작게 여러 번 접혀서 일부러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간 틈새 깊숙이 손이 힘들게 밀어넣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숙은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냈습니다.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삐뚤어진 글씨였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종이가 눌려있을 정도였죠.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년째 아무 반응이 없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글을 썼다고요? 살려달라고?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명이었어요. 영숙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썼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눈앞의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삐뚤어진 글씨는 분명히 사람의 손이 쓴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번을 멈추고 또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걸 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종이 한 장을 위해 버텼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영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 환자분 혹시 의식이 돌아온 적 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자극에도 무반응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영숙의 손안에는 분명히 수진이의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라도 복도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먼저 들었거든요. 수진아. 아주 작게 숨소리만큼 낮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영숙은 수진이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야. 영숙 언니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담은 눈 사이로 눈물이 한 방울 고이기 시작했어요. 속눈썹 사이를 타고 천천히 소리도 없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겨우 새어나온 그런 눈물이었어요.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손목에 뭔가 닿는 느낌이 왔어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수진이의 손가락이 영숙의 옷자락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의지를 가진 손이었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 있었어요. 4년을 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병실에서 혼자 깨어 있었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아니,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가?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가까이 왔다가 뚝 멈추는 소리였어요. 영숙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 급히 몸을 돌리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다가오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침묵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병실에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수진이는 다시 아무 반응 없는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 병실에는 누군가 절대로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수진이가 홀로 갇혀 있다는 것도. 주머니 속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 줄이 영숙의 온몸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글씨가 너무 떨려서 처음엔 겨우 알아봤지만 볼수록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든 펜을 쥐고 눌러 쓴 글이었으니까요. 불을 다 켜놓고도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외로운 적이 많았지만 그건 사람 곁에 있어도 혼자인 외로움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외로움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손끝이 또 떨렸어요. 이 종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숙이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공식 보호자는 시어머니 강옥순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움직여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영숙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북구 도남동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강옥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을 보는 순간 그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반가운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라는 말도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문을 잡은 채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옥수는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걸 이미 예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춘 사람의 눈이었어요. 영숙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수진 씨가 쓴 거예요. 병실 침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강옥순의 표정이 변하는 걸 영숙은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놀라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커지는 대신 미간이 확 좁아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죠. 마치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왔다는 표정이었어요. 걱정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영숙의 등에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강옥수는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영숙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한 번에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모자랐는지 다시 주워서 더 잘게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긴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강옥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 얘기 꺼내지 마. 강옥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어요. 눈동자에 남은 감정이라고는 분노밖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 망신시킨 년이야. 그냥 그렇게 누워있어야 해.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돈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비가 부담된다거나 형편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강옥순의 말에는 수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숨쉰다는 사실 자체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사람이 의식이 있는데 그냥 두면 어떡해요? 의식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
강옥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깨어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 차라리 저 꼴로 있는 게 우리한테는 나아. 깨어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식물인간이 깨어난다고 하면 기뻐하거나 최소한 안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강옥수는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이 깨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처럼요.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옥순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영숙을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이라고? 강옥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내가 알아? 모르면 입 다물어. 우리 집안 일에 내가 끼어들 자리 없어. 어머님, 저는 그냥 수진 씨가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강옥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죽어서 나가야 집안이 조용해진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줄 알아? 다시는 그 여자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죽어서 나가야 한다니? 가족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 해도 며느리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죽어서 나가야 한다니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진이가 깨어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다. 강옥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을 빙빙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혼자만 아는 생각을 곱씹듯 중얼중얼 말을 이어갔어요. 깨어나 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한 바퀴를 돌더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 여자 덕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치사하고 살았는지. 깨어나면 다 들추겠지? 다 들춰봐. 그러다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산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말을 하는 강옥순의 표정이 너무나 차분했다는 거였어요. 흥분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사고를 당한 이후 수진이 명의의 보험과 재산이 시어머니 쪽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걸 예전에 남편 입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안 어른이 관리하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이 반응을 보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깨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재산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옥순이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처음이었습니다. 강옥순이 영숙을 이름으로 부른 게요. 결혼 12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지 마, 알았지? 경고였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당부도 아닌 분명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강옥순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다친 사람 한둘이 아니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친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 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뛰던 사람, 건강검진에서 이상 하나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저녁 소파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급성 심장마비.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강옥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나서다 다친 사람.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와 음료를 건네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직접 담근 거라며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었죠. 남편은 그날 저녁 그걸 마셨고 몇 시간 뒤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연결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찌르듯 느껴졌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안쪽에서 뭔가 내던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음을 옮기는데 뒷목이 계속 뻣뻣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더 걷자 다시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겨우 숨을 고르는데 맞은편 유리벽에 비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뒤쪽으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영숙이 유리를 통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남자는 고개를 확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집을 나선 뒤부터 계속 느꼈던 그 감각이 유리 속 남자의 행동과 겹쳐지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숙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동서를 돌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분노, 치료를 막으려는 집요함, 의미심장한 경고, 그리고 뒤따르는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시댁과 끊고 번호를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일상을 다시 쌓으려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때문에 다시 그 세계 안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을 빼는 게 더 위험해진 상황이 됐어요. 집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린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을 찢긴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찢어버려도 그 안에 적힌 말은 사라지지 않았죠.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쪽지를 발견한 순간, 수진이의 손가락이 움직인 순간, 그 눈물 한 방울을 본 순간, 이미 그때부터 영숙은 이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영숙은 무섭긴 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수진이는 정말로 그 병실에서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내가 알아내야 해,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 해. 영숙은 그날 밤 혼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강옥순의 경고를 들은 뒤에도 영숙은 병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가 깨어나는 걸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이유가 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오후 늦게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수진이의 병실로 들어간 뒤 불을 끄고 보호자 의자를 커튼 뒤쪽 구석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남아있을 생각이었어요. 밤이 되면 이 병실에 누가 오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낮 동안 분주하던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지고 복도 불빛도 절반이 꺼졌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죠. 영숙은 커튼 뒤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졸음이 밀려왔지만 입술을 악물고 버텼어요. 등받이도 없는 딱딱한 의자였지만 자리를 고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병실 안은 수진이의 기계음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소리를 세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영숙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소리를 4년 동안 들어온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이 기계음과 단둘이 밤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2시간도 버티기 힘든데 4년이라니. 그 생각을 하자 허벅지를 꼬집는 손에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갔어요. 버텨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버텼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슬리퍼도 운동화도 아니었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더니 708호 문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불빛에 잠깐 비친 얼굴을 보고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동생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병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병실 불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민석은 곧장 수진이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링거 주입구를 손으로 잡더니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의료진에게 허락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것을 꺼내 약물 주입구 쪽을 만지작거렸죠. 어둠 속이라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이 아닌 겁니다.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반복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석은 약물 확인을 마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반병동은 워낙 조용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영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 그건 상태를 보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수진이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새어나갈까 봐 옷으로 감싼 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가락만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전화 상대가 강옥순이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꾸민 일이었죠. 전화가 끊기고 민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의 침대 옆에 바짝 다가서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은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민석이 수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병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눈 뜨고 싶어. 민석은 수진이의 반응을 살피듯 잠시 기다렸습니다. 뜨지 마. 이 뜨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사람에게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민석도 수진이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형수 왔었지? 또 오면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겨. 그러면 민석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일부러 멈춘 거였어요. 말을 끝내지 않는 것 자체가 협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상상하라는 뜻이었죠. 영숙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수진이를 가둬놓고 이제 나한테까지? 분노가 공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민석은 수진이의 이불을 아무렇게나 잡아당겨 덮어주었습니다. 간호를 하는 척, 돌보는 척, 그 위선적인 행동이 영숙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수진이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민석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수진아. 영숙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들려. 나야. 수진이의 손가락이 2번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정확히 2번이었어요. 그건 우연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답이었어요. 듣고 있다는 신호,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겁니다. 깨어있으면서도 깨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침대 위에서. 민석의 위협을 들으면서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밤, 민석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울릴 때마다 얼마나 숨을 죽였을까요? 반응하면 죽고 반응 안 하면 그대로 묻히는 상황에서 몇 년을 버텨왔다는 게 영숙은 그 시간의 무게가 실감으로 와닿는 것 같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차갑기만 한 손이었지만 이 손이 살아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는 소리였어요. 영숙은 반사적으로 수진이의 손을 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진이를 둘러싼 감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 틈새로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그런데 복도 끝 모퉁이 꺾이는 지점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 파일 하나가 지금 영숙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동시에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검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수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긴 눈, 창백한 볼, 그 아래로 마른 눈물 자국. 이 사람을 이대로 두고 나가면 다음에 올 때는 진짜로 손을 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영숙은 수진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방법 찾을게.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침대 난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톡, 톡 2번이었습니다. 정확히 2번. 소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병실 안에서 그 소리는 영숙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듣고 있다는 대답이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물러서면 수진이는 정말로 이 병실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걸 영숙은 이 밤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고 갈 곳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가기엔 증거가 너무 약했어요. 병원에 말하자니 누가 민석 편인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최영수 약사, 남편 재원이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가던 동네 약국 약사였습니다.
남편보다 15살은 많았지만 둘은 나이를 잊고 지냈고 장례식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영숙에게는 남편 친구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영수는 안경 너머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대신 영숙의 얼굴부터 살폈죠. 오랜 세월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약국 안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낡은 약장 위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카운터 한쪽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사던 소화제가 아직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자주 왔었죠. 약을 사러 온다기보다 최영수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없는 지금 영숙이 이 문을 다시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구먼. 무슨 일이야? 영숙은 둘러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국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최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동안 최영수는 고개를 한 번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이건 환자 관리가 아니라 통제야. 최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단정지었습니다. 수십 년 약사 생활을 한 사람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 가족이 밤에 혼자 와서 약물을 만지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상태를 제대로 다시 봐야 해. 내가 아는 재활 전문의가 있어? 조용히 움직여 볼게. 최영수는 그날 바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틀 뒤, 한 재활 전문의가 비공식적으로 수진이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의는 진찰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과 최영수가 마주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영숙은 손을 꽉 쥐었어요. 이 환자, 완전 무반응 상태가 아닙니다. 전문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빛 자극과 소리 자극을 줬을 때 뇌파에서 분명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특히 사람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절한 재활 치료와 약물 조정을 병행하면 회복 확률이 상당합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몇 년을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제대로 손만 잡아줬으면 진작 깨어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안도감보다 분노로 먼저 왔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그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재활을 받았으면 이미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영숙은 손을 내리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최영수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환자 과거 의료 기록을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환자 예전에도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뇌파 검사에서 호전 반응이 나왔고 손가락 움직임도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마다 치료가 중단됐더라고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응이 나타났는데 치료를 중단했다고요? 네, 보통이라면 반응이 보이면 치료를 강화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치료 방향 변경. 최영수가 기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막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가 왜 식물인간인 척했는지, 왜 반응을 숨기며 버텼는지.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치료가 중단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수진이는 몸으로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만 손가락을 움직이고 영숙 앞에서만 겨우 난간을 두드렸던 겁니다. 영숙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어요. 병원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담당 의사나 수간호사에게 직접 말하기는 위험했습니다. 강옥순이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강옥순 편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영숙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수진이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수진이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영숙의 눈에 박혔어요. 영숙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그 간호조무사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수진 씨 보호자분이 치료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구내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라는 분이 자주 오셔서 담당 의사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활 치료 넣지 말라, 현 상태 유지만 하라, 그런 식으로요. 영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한 번은 재활 치료 스케줄이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보호자 의견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간호조무사는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영숙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담당 선생님이랑 단둘이 오래 이야기하고 나신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수진 씨 약이 바뀌었거든요. 뭔가 세진 것 같았어요. 환자 상태가 더 가라앉은 느낌이었고요. 영숙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약을 3개. 상태를 더 가라앉게?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어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더 깊이 가라앉히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간호조무사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최영수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최영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 씨,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보호자가 강옥순인 이상 그 사람이 치료 안 한다고 하면 병원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보호자를 바꾸지 않으면 수진이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건 강옥순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서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던 강옥순의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최영수는 영숙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설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번엔 예전처럼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무섭긴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옥순도 민석도 여전히 저 바깥에 있었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수가 있었고 전문의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진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내가 움직일게.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침대 난간에서 소리가 났어요. 톡, 톡 2번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알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 년을 혼자 버텼는데 자신이 못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둘이니까요. 보호자 변경을 준비하면서 영숙은 수진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왜 보호자를 바꿔야 하는지 근거가 필요했거든요. 최영수가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결과 현 보호자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영숙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남편과 나눴던 대화들, 식탁에 앉아 건성으로 들었던 시댁 이야기들,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꼼꼼하게 물어봤더라면, 그런 후회가 밀려왔지만 밀어냈어요.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 시댁에서는 한동안 돈 문제로 시끄러웠죠. 남편이 한 번은 술자리에서 흘린 적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때는 고부 갈등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최영수가 수소문을 해보니 사고 전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옥수는 몇 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일종의 투자 사기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강옥순 혼자 한 건 아니었고 민석이 실무를 맡아서 돈을 굴리고 있었어요. 친척들한테, 오랜 지인들한테, 심지어 교회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강옥순의 가장 큰 무기였죠. 문제는 수진이가 그 구조를 알아챘다는 겁니다. 수진이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숫자에 밝았고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옥순이 친척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조사를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최영수가 수진이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수진이가 사고 나기 두어 달 전에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투자 사기 관련 상담이었죠. 수진이는 혼자서 강옥순과 민석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그 사실을 듣고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다투기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진이를 영숙은 명절 부엌에서만 알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사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도 눈인사를 보내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모으고 증거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와서야 실감이 났어요. 수진이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병실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영숙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게 눌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영수가 수진이의 옛 동료를 수소문 끝에 만났는데 그 동료가 사고 직전에 수진이한테서 받은 메시지를 아직 갖고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조만간 정리할 거야.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수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숙은 그 연결고리를 떠올리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수진이의 핸드폰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사고 현장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된 사고 기록에도 소지품 목록에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노트북도 집에서 없어졌고 관련 서류나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수진이가 조사했던 흔적 자체를 누군가 깨끗하게 지운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이미 움직인 거였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실려가는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핸드폰을 챙기고 노트북을 없애고 서류를 처분했던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수진이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문자를 보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숙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최영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입막음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재원은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소파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당시에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의심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강옥순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였어요. 손에는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배즙이라고 했죠. 건강에 좋대서 재원이 꼭 마셔.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그 배즙을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거라며 고맙다고도 했죠. 영숙도 한 모금 마셨지만 남편이 대부분을 마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음료를 챙겨주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의 사고 전후 정황을 알게 된 지금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남편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수진이처럼 강옥순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갔던 건 아닌가? 술자리에서 흘렸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 남편은 그 내막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간 건 아닐까요? 영숙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식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12년 동안 영숙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딘가 물은 사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다고, 어머니한테 휘둘리면서도 나쁜 마음은 없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남편도 무언가를 알면서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몰랐다가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목숨값이 된 건 아닐까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입막음이었어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둘 제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사고로, 남편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수진이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하게 통제당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그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숙 자신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의료 기록의 이상한 점, 간호조 무사의 증언, 수진이 동료의 메시지, 그리고 남편 사망 당시의 정황까지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내내 손이 멈추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급성 심장마비. 그 네 글자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냥 덮어두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소개해준 변호사와도 첫 상담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숙을 말렸습니다. 최영수조차 한 번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영숙 씨, 정말 할 거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안 하면 수진이가 죽어요. 영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일도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최영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물러설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이를 살리는 일이 곧 남편 죽음의 진실과도 연결된다는 확신이 영숙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건 동서를 위한 일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숙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먼저 진실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주차장 한쪽에 같은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번호판은 매번 달랐지만 차종과 색깔이 똑같았어요. 안에는 항상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 같은 차가 있으니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죠.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거나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밟혔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같은 통로에서 마주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창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런 기분은 없었는데 이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의 감각이었어요. 영숙은 핸드폰 설정을 여러 위치 공유를 전부 껐습니다. 자주 쓰던 길도 바꿨고 병원에 갈 때도 매번 다른 경로를 이용했어요. 최영수와 연락할 때는 공중전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과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강옥순이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아픈 동서를 돌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간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생존이자 영숙 자신의 생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일이 터졌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영숙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요. 영숙이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영숙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박또박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러 고쳐 부르는 게 느껴졌죠. 그 한마디에 이미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깔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민석은 로비 한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로비였으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서자 민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형수님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영숙의 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병원도 자주 오시고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시고 자신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최영수를 만난 것도 변호사를 만난 것도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형수님. 민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듯 몸을 살짝 기울이며 영숙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영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나서서 뭘 나서요? 수진 씨 상태가 나빠졌다고 해서 보러 온 건데? 영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온 신경을 집중했죠.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와 영숙의 귀 옆에 대고 속삭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 닿은 그 말은 대화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형수님, 형이 죽던 날 밤에 드셨던 그 배즙 기억하세요?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배즙. 남편이 쓰러지던 날 강옥순이 챙겨준 그 배즙. 영숙도 한 모금 마셨지만 남편이 대부분을 마셨던 그 음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지켜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냉장고에 아직도 같은 게 남아있던데요. 그 말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배즙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원하면 또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영숙은 그 순간 남편의 죽음이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표정을 숨기고 민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 눈에 힘을 줬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영숙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방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만들었어요. 괜히 깊이 알면 오래 못 삽니다. 형수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 남편을 죽이고 수진이를 가둬놓고 이제 나한테까지 웃으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영숙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이 느긋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음이었어요. 영숙은 민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배즙이라는 말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숙은 장례를 치르고 번호를 바꾸고 조용히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면? 그 넉 달이 한꺼번에 다른 의미로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영숙을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보호자분께서 제한을 요청하셨어요. 법적 보호자 외에는 출입을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강옥순이 손을 쓴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만에요. 영숙은 법적으로 수진이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시댁 관련자라도 됐겠지만 남편이 죽은 지금 영숙은 시가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어요. 병원으로서는 보호자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간호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갈 수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된 거였어요. 약이 또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밤에 또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숙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링거를 달고 걷는 환자, 보호자 손을 잡고 걷는 노인,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만 그 한가운데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저 위 7층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먼 거리라는 게 영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간호조 무사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침대 난간에 끼워져 있던 종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급하게 쓴 글씨가 흔들리듯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약이 바뀌었어요. 영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약이 바뀌었다. 시동생이 밤마다 링거를 확인하던 그 행동이 떠올랐어요. 약을 바꾼 건 치료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를 더 깊이 가라앉히려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기다리면 수진이가 정말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영숙은 곧바로 최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내일 바로 넣겠습니다. 최영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켤 기운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었어요. 영숙만 그 어둠 속에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오래 못 산다는 말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공포 아래에서 분노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사람들이 이제 수진이까지 죽이려 하고 있다.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한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밥 먹자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마지막 손. 그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그걸 밝혀내는 건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풀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영숙은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수가 옆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긴급 후견 신청과 의료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의식 상태를 공식적으로 재평가받고 현 보호자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강옥순 쪽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강옥순이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영숙이 재산을 노리고 환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재산에 욕심을 품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이용하려 한다. 영숙은 그 내용 증명을 읽으며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를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시가 재산에 손 한 번 뻗은 적 없었습니다. 장례비도 자기 돈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돈을 노린다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둑으로 모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범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 편이라는 말을 예전엔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한 가지 생각에 닿았습니다. 강옥순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반격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영숙은 그 생각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에게 법원 신문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밤새 남편이 죽은 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병원에서 발견한 쪽지, 강옥순의 반응, 민석의 야간 방문과 녹음 파일, 치료가 반복적으로 중단된 의료 기록, 간호조 무사의 증언, 수진이가 사고 전에 투자 사기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배즙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법원 신문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진술했어요. 목소리가 떨릴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어요. 맞은편에는 강옥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둘을 양옆에 세운 채 영숙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강옥순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환자를 이용해 법적 지위를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진 씨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강옥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임시보호자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의 의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병원에 내렸어요. 이제 병원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원 명령이 떨어지자 강옥순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병동으로 올라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보호자인데 왜 내 허락 없이 기록을 넘기느냐? 치료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야?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릴 정도였어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어 쳐다볼 만큼 소란이 컸습니다. 수간호사가 나와서 진정하시라고 했지만 강옥순은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가겠다며 의료진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기가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병동복도의 폐쇄회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최영수가 병원 행정팀을 통해 그 영상 기록을 확인했고 변호사가 법원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강옥순이 흥분할수록 영숙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밤에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인가 싶었지만 이틀 연속 새벽 2시에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 날에는 새벽 3시에도 울렸습니다. 현관 앞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빠르게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체격으로 보아 남자인 것 같았죠.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까 과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것만으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지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고 기록이 강옥순 쪽에 알려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짐을 싸서 최영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과 서류 가방만 챙겼어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수는 아무 말 없이 빈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불을 깔아주고 밥을 차려주면서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최영수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영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어요. 영숙은 빈 방에 혼자 앉아 짐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 가방이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이렇게 쫓기듯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12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나중엔 익숙해지고 남편이 떠난 뒤엔 텅 빈 것 같았던 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그리웠어요. 무서웠지만 그리웠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살려야 자신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최영수 집에서 지내면서도 영숙은 매일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법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입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석의 속삭임이 들렸고 강옥순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병실에서 몇 년을 버텼다는 걸 생각하면 자신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깨어있으면서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혼자서 버텨온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영숙이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버틴 만큼 나도 버텨야 한다. 영숙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말을 되뇌었어요. 법원 결정이 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옥순 측에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었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 전날 밤, 최영수가 영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어요. 차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차잔을 감싸주는데 손끝이 아직도 차가웠어요.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탓이었어요. 최영수가 차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숙 씨가 한 건 틀리지 않았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닌지, 그 의심이 파고들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최영수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버티고 섰던 무언가를 잠깐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감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영숙도 최영수도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수진이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의료자료 검토를 위해 임시로 영숙의 병실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제한적인 허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숙은 허가서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708호 앞에 섰을 때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며칠 만에 다시 보는 수진이의 얼굴이 어떤 상태일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약이 바뀌었다는 쪽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규칙적인 기계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영숙은 안도하기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법원에 서류 넣었어. 조금만 더 버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침대 난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2번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옥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눈이 상기되게 뜨져 있었어요. 영숙이 병원에 왔다는 걸 누군가에게 연락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강옥순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강옥수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영숙을 밀어내듯 지나쳐 곧장 수진이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옥수는 수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이의 손을 잡아들더니 손톱 밑을 엄지로 세게 눌렀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강옥순이 하는 행동이 뭔지 바로 알아챘어요. 통증 반응 검사였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극이었어요.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깨어있다는 게 들통나는 거였죠. 비켜. 강옥수는 영숙의 손을 뿌리치고 이번에는 수진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 아래를 더 세게 눌렀어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반응하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눈꺼풀이 떨려도 안 되고 손가락이 움찔해도 안 되고 얼굴이 일그러져도 안 됐습니다. 영숙은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버텨.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강옥순의 엄지가 수진이의 손톱 밑을 파고드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를 만한 통증이었어요. 온몸이 뒤틀릴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 근육 떨리지 않았어요. 눈꺼풀도 입술도 손가락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통증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꾹 참고 있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연기에 길들여진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강옥수는 수진이의 손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을 비틀었어요. 죽은 사람 흉내도 참 잘 내네. 영숙의 등골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어요. 흉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 흉내를. 수진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강옥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의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영숙은 온몸에 힘을 주고 강옥순과 수진이 사이에 섰습니다. 몸으로 침대를 가리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옥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환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강옥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숙이 예전의 영숙이 아니라는 걸 느낀 듯 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나서 왔는데요. 강옥순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나운 표정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간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 아니라 걱정에 잠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러 온 건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 걱정. 방금 전까지 손톱을 눌러 반응을 시험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영숙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핸드폰에 녹음 버튼이 켜져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강옥순이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을 시작해 두었거든요. 죽은 사람 흉내도 잘 낸다는 말, 손톱을 누르던 행동, 간호사 앞에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태도, 전부 파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간호사가 수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자 강옥순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영숙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아까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 같은 눈이었습니다. 병실에 다시 혼자 남겨진 영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려 해도 가슴이 조여서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퀴 달린 카트 소리, 누군가 낮게 나누는 대화 소리.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실 안에서는 방금 전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식이 있는 사람의 손톱을 눌러 반응을 확인하고 없으면 다행이라는 듯 돌아서는 일.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감긴 눈, 여전히 창백한 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어요. 방금 그 통증을 수진이도 느꼈다는 걸. 손톱 밑이 짓눌리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참아내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는 걸. 조금만 늦었으면 끝이었습니다. 강옥순이 30분만 일찍 왔더라면 영숙이 수진이 귀에 속삭이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수진이가 눈꺼풀을 떠는 걸 봤을 수도 있었죠. 그랬으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버텼습니다. 손톱이 눌리는 그 통증을 견디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몇 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연기를 몸에 새긴 사람이었어요. 그 의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영숙은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다시 수진이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꼭 쥐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끝나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톡, 톡 2번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수진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약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버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영숙은 최영수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임시 보호자로 인정됐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쪽지를 처음 발견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날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커튼 뒤에서 숨죽이던 밤, 민석의 속삭임, 새벽 초인종 소리, 짐을 싸서 나오던 날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요. 최영수가 맞은편에서 영숙의 표정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구나, 라는 뜻이었어요. 법원은 의료 기록의 이상한 점과 보호자의 치료방해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옥순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과 충돌한 폐쇄회로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영숙이 병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죽은 사람 흉내도 참 잘 낸다는 강옥순의 말까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임시보호자 권한이 영숙에게 넘어오면서 수진이의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영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결정문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가장 먼저 요청한 건 약물 정상화였어요. 변경된 약물을 원래대로 돌리고 중단됐던 재활치료를 즉시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법원 결정문을 확인한 뒤 바로 처방을 수정했어요. 그날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영숙은 복도 끝에 서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복도를 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수진이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물이 정상으로 돌아가자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첫째 날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영숙은 하루 종일 침대 옆에 앉아 수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면 눈꺼풀이 떨리는 반응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물 정상화 이후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셋째 날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뇌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영숙은 매일 병실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반응이 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반응이 없는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혹시 어제보다 나빠진 건 아닌지, 혹시 약이 또 바뀐 건 아닌지 기대하는 만큼 불안도 컸습니다. 닷새째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이 수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전처럼 미세한 떨림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또렷하게 눈을 뜬 겁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영숙의 얼굴에 멈추었어요. 초점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요. 수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어요. 언니. 영숙은 그 입모양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이의 볼 위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물이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사람은 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음만 울리는 이 차가운 방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날들을 혼자 버텼습니다.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손을 꼭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가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 쪽이 아니라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침대 아래쪽이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갸웃하자 수진이가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아래쪽을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지만 먼지만 만져졌어요. 위치를 바꿔 프레임 안쪽, 매트리스와 금속 틀이 만나는 좁은 틈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숨기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았고 겉면에 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 옆에 오래된 스마트폰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두 손에 들린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보았어요. 수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온 힘을 담고 있었어요. 녹음했어요. 전부요. 영숙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 전부. 수진이가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는 동안 이 작은 기계로 병실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녹음해온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사고 나고 1년쯤 지나서부터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깨어났는데 깨어난 걸 알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는 척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실에 올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시동생이랑 전화할 때도요. 다 들렸어요. 저한테 뭘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들으면서 녹음했어요.
영숙은 손에 들린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몇 년치의 진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숨조차 조심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도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약 좀 더 세게. 요새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담당 선생한테 말해놨으니까 제 활은 빼기로 했고요.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파일을 더 들었습니다. 강옥순이 민석에게 치료 중단을 지시하는 대화, 약물 변경을 요구하는 장면, 수진이의 사고 이후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논의하는 내용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의 녹음이었습니다. 강옥순이 병실에서 민석에게 한마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제 됐어. 그 여자가 모은 거 다 없앴지? 핸드폰도 처리했고. 영숙은 녹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범행의 기록이었어요.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고 버틴 거예요? 깨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은 척했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녹음했어요. 누가 올 때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가 아무도 없을 때 다시 멈추고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밤에 혼자 깨어있으면 천장만 보이잖아요. 그 천장을 몇 년을 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백 번이었는데 이 녹음기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이걸 누군가 들어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의 손을 꼭 쥔 채 울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깨어있으면서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혼자서 증거를 모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지 영숙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다른 병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영숙은 수진이의 손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늘 어둡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 병실에 오늘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어요. 강옥순과 민석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남편 사망 재수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회복도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쉽지 않은 날들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있었습니다. 4년을 혼자 버틴 이 손이 지금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녹음기 파일이 변호사에게 전달된 건 수진이가 눈을 뜬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몇 년에 걸친 녹음 파일 안에는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치료 중단 지시, 약물 변경 요구, 재산 처리 논의, 그리고 수진이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까지. 강옥순과 민석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옥순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 환자 의료권 침해, 보호자 지위 이용 혐의가 하나둘 추가되면서 사건이 점점 커졌어요.
민석은 병원 약물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별도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병실을 찾아와 링거를 만지던 행동이 담당 의사 진술과 병원 출입 기록과 맞물려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영숙이 처음 병원을 찾아갔던 날 밤, 커튼 뒤에서 떨면서 녹음했던 그 파일이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재판의 증인으로 서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두려웠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몇 년을 혼자 버텼는데 법정에서 2시간을 못 버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법정에 선 날 강옥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옥순은 영숙을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영숙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영숙이었다면 그 눈빛 하나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법정에서 영숙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병실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의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습니다. 약물이 정상화되고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벅찼지만 몇 주가 지나자 팔을 조금씩 들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했어요. 4년 동안 의식이 있는 채로 버텨온 덕분에 뇌의 기능적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잘 유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조금씩 더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날이면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 팔을 드는 연습, 목소리를 내는 연습. 하나하나가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그 침대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영숙을 보고 반쪽짜리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얼굴 근육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한쪽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목소리가 제법 또렷하게 나왔어요. 언니,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수진이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 것 같다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남편 김재원의 사인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진 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남편의 의료 기록과 당시 정황을 재검토했어요. 강옥순이 가져왔던 배즙과 동일한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흔적이 당시 혈액검사 기록에서 발견됐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던 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끝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병이 아니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주 짓던 그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게 한동안은 너무 아파서 사진을 서랍에 넣어 두었었는데 이제는 꺼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영숙의 가슴 한쪽에 눌러앉아 있던 무언가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나온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복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휠체어를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햇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4년 동안 창밖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햇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잠시 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응. 고마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기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수진이가 버텨준 덕분에 남편의 진실에도 가까워졌고 자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대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잡았어요. 복도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해 여름 이사를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 조금 작고 조용한 동네로 갔어요. 새집 창문에서는 나지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이사날 최영수가 와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이제 좀 살겠어?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습니다. 영숙은 새집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어요.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는 걸로 샀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해 가을, 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오던 날, 수진이는 영숙에게 기대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혼자 걷기엔 힘이 부족했지만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멈추었어요. 눈을 감고 그 공기를 얼굴 가득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뒤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눈 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짝 옆으로 이동해 수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혼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직 느리고 아직 흔들렸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걸었습니다.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요. 서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두 사람의 발걸음 위로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숙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적 권한도, 든든한 배경도, 편을 들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병실 커튼 뒤에서 떨면서 녹음한 파일 하나, 그리고 수진이가 4년 동안 손가락 하나로 모아온 증거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강옥순과 강민석은 결국 법정에 섰고 남편 김재원의 죽음은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는 4년 만에 병실 밖으로 나와 햇살을 얼굴에 받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 영숙은 그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손을 잡지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김영숙이었다면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서워서 모른 척했을까요? 아니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영숙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싸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결국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옆동네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창작 안내 및 콘텐츠 고지. 본 영상은 시니어 삶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기반 인생 드라마입니다. AI 기술을 보조도구로 활용해 구성하였으며 실제와는 무관한 허구의 창작 이야기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시청자 여러분께 공감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창작 인생 드라마형 스토리입니다. 모든 내용은 AI 도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뒤 제작자가 직접 각색, 재구성하고 따뜻한 감정선과 교훈을 더한 허구적 서사 중심의 창작물입니다.